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께서 산업구조 변화 방향과 직업훈련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나동만입니다. 오늘 쉽지 않은 주제인데 또 이제 앞에서도 기조 발제에서도 여러분들 이제 아마 이게 예전에 이제 훈련 방식이나 뭐 인력 양성 방식이 어쨌든 지금은 좀 많이 변화해야 되고 이미 이제 그런 시기가 뭐 임박한 게 아니라 지금 진행형이라는 거 아마 다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전달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입니다. 잘하려면 뭔가 남들과 다른 인사이트가 필요하고 남들과 다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는 내 노력과 열정이 부족한 게 아니라 뭔가 방향이 부족하거나 방향이 다르거나 안 맞는다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전달드리는 대부분의 내용은 우리가 조금 이런 것만 고려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와 우수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좀 자료를 준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산업 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나 자료들을 보다 보면은 우리 국민경제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이 산업 부문 간의 비율 변화가 되게 많이 이제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산업이 줄어들고 어떤 사람이 팽창하고 있는가, 그게 또 이제 종사자 규모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왜냐면 이제 그렇게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비율로만 생각하면 거기서만 가지고 있는 솔루션 가지고는 제대로 된 이 해법이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질적인 부분들도 봐줘야 되는데, 이제 각 산업 부분에서 자본과 노동의 수요 관계, 이제 누가 투자하고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노동을 하느냐, 그 이 둘의 교환 관계에 따라 가지고도 이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요. 거기에는 또 수요 구조라든지 기술 구조까지도 이제 포함합니다.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 간 또 기업 간 종속 관계가 또 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주목하고 있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산업 구조 변화들을 우리가 좀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비교 열의 업종이 도태되고 한편으로는 이제 우위가 있는 고부가 가치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또 실제로 비중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혁신이나 시장 요인 등의 변화로 인해서 신산업이 뜨고 유망하다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보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증거로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고부가 가치 산업의 비중이 상승한다고 해서 비교멸의 업종이 도태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쪽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또 이곳은 곧 소멸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산업이 그렇다고 많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한 19년도부터 이제 21년까지 3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이게 딱 그 우리 코로나를 겪던 때의 시기죠. 이때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인 산업이죠.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유망 산업은 아닙니다. 옛날부터 오랫동안 있었던 전통적인 산업인데 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화가 없어요. 어쨌든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가장 한 경제의 기본을 이루는 하나의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물품이나 옷, 뭐 여러 가지 사용하고 이용하는 모든 물건들, 이런 것들 다 제조업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신산업이 태동한다고 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사라지느냐? 그건 절대 아닌 거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꾸준하게 고용되고 일하는
곳이 이 산업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부가가치 관련된 부분에서는 확실히 ICT 산업이 부가가치가 높죠. 그죠? 그래서 이 GDP에서 차지하는 이 부가가치 비중은 ICT 산업에서 좀 이렇게 눈에 띄게 좀 오르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보면 한 0.4% 정도 이제 오르는 거지만 이 한 산업이 이렇게 이제 비중을 크게 늘려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ICT 산업에서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겠고, 서비스업에서는 부가가치 비중은 큰 변화는 없어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우리가 항상 이제 이 산업분류 표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수치의 이면을 보면 이게 이제 4자리, 6자리로 해서 점점 세분류 쪽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의 변동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전체라는 이 2자릿수의 산업분류 안에서는 부가가치 비중은 큰 건 없지만 세부 업종 간의 변화는 뚜렷해서 이제 도소매업이라든지 숙박, 음식업, 그리고 문화, 기타 산업 등은 굉장히 많이 눈에 띄게 줄었고, 금융, 부동산, 정보통신업 시장은 이제 시장 수요가 확대된 걸 볼 수 있다. 요거는 특징은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저 산업들 나랑 좀 생소하기도 해서 하지만 딱 그냥 대면 산업과 비대면 산업 간의 흥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산업 구조가 어쨌든 변화되고 있는 게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현저하게 나타내는 데는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 위기 상황이 이 속도를 훨씬 더 높여주고 기간을 단축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구조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인력 양성을 생각을 해보려면 이쪽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뭐 우리가 흔히 어떤 업종, 뭐 반도체 업종의 인력이 부족하대, 그러면 가장 단순하게 그러면 인력 양성해야 되겠네 하면 끝입니다. 근데 이걸로 이런 것들을 100명이서 100가지의 사업을 한다고 해서 성과가 나겠습니까? 그죠? 저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보는 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한두 가지의 메커니즘이나 원인, 근본적인 원인 정도는 파악해야 남들보다 더 월등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 기획과 사업 기획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산업 구조를 끌어가고 있는 것은 어쨌든 노동 수요 측면에서의 변화입니다. 결국엔 기업의 구조나 이런 것들, 또 새로운 제품, 서비스, 그거에 필요한 인력들의 특징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걸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노동 시장이라는 거는 엄연히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수직적인 서열이 존재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뭐 노동 시장이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 뭐 이런 걸로도 크게 이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노동 수요 측면에서는 산업 및 기업별 서열이 엄연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 서열은 노동자들은 임금과 처우로서 또 판단하고 있고, 그렇죠?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노동 공급 측면에서도 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종 및 학력, 그 다음에 뭐 숙련별 서열이 또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활발하게 다이나믹하게 이제 움직이면서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특정 산업에서 고용이 늘어나고 줄고 있다라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표면적인 것 외에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직업이 없는 사람이 그 산업에 진입했을 때 결국에는 실업자, 미취업자가 취업해서 유입 인구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하위 산업에서 상위 산업으로, 그러니까 서열이 낮은 산업에서 높은 산업으로 가는 경우, 또는 반대로 거기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 상위 산업에서 하위 산업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는 그 사람 이직 잘했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대부분 보면 하위 산업에서 상위 산업으로 이동하면서 임금도 뛰고 그 사람이 실직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상위 산업에 있다가 구조조정이 되고 또 고용 해고가 되거나 뭐 이렇게 돼서 뭐 하위 산업으로 또 이동하는 경우는 임금이 하락하는 경우에 이동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는 또 한편으로는 일부는 이제 그런 거에 만족을 못 한다고 하면 다시 실업자나 미취업 상태가 되면서 또 더 좋은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개발 기간을 갖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은 우리 흔히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데이터적으로 보면 하위 산업의 고용 규모 변화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음식점업, 육상 운송업, 그다음에 사업 지원 서비스업 등은 상위 산업이나 주변 인근 산업에서 오는 거라기보다도 미취업자의 유입이 큰 산업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숙련과 저임금은 산업인 겁니다. 그러니까 입직 장벽이 굉장히 낮은 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취업자를 바로 상위 산업에다가 취업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원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상위 산업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하위 산업에서 상위로 이렇게 이직하는 사람들이 많은 비율이 나 있는 그런 또 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 특히 상위 이제 하위 산업은요,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보다도 이제 미취업자인 저숙련인 사람들이 처음 직업을 갖기에 수월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특징을 보여주면서 그다음에 상위 산업으로부터 이렇게 그 하위 산업으로 가는 게 또 높은 비중의 산업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 안전망으로서 이 사람이 실직의 위험에서 그래도 이거는 이제 내가 쉽게 잡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면서 재취업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위 산업의 고용 규모 변화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시스템적으로 한번 지원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차라리 완전히 미취업자가 탁 진입하기에는 어렵지만 인근에 있는 하위 산업에서의 이직이 굉장히 많은 산업들, 이거는 우리 측면에서는 어쨌든 숙련 향상이나 임금 상승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 차세대 주력 신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를 매번 하고 있는데요. 이제 빅3나 DNA가 이제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헬스, 미래차, 그다음에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렇게 해가지고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선정을 해서 또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특징이 이제 고숙련 고학력 노동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대규모의 자본 투자, 그다음에 최첨단 기술력이 있어야 이게 뭔가 시작을 하거나 돌아가는 산업이죠. 근데 이런 산업에 우리가 인력 양성 측면에서 미취업자를 바로 취업시키려고 그러면 성과가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원래 입직할 수 있는 역량이 기본 역량이 돼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얹어가지고 이제 취업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정부나 지자체 이런 공공 영역에서 꼭 이런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되느냐? 그래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원래 효과가 크려고 그러면 내가 100의 노력을 기울였을 때 성과가 100이 났다면 200의 노력을 더 예산도 늘리고 시간과 노력을 투입했으면 200의 효과가 나야 되는데 한 110, 120밖에 안 그칩니다. 이제 성과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대규모 예산을 투자해서 하기에는 기대할 수 있는 성과는 그제 크지 않은 영역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상향 이동과 하향 이동, 아까도 이제 우리가 봤는데 평균 임금이 상승하는 방향으로의 산업 이동은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이 그동안 열심히 인적 자본을 축적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공 사례로 볼 수 있고 우리가 문제를 그걸 해결하려고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평균 임금이 하락하는 방향의 산업 이동도 대신에 이제 실업자로 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한 직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실업자로 안 가고 당장 다른 산업에서 일단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요것도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모든 산업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여기서 그 데이터를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업별로 이 산업별로 그 특징이 다 다른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있는 부분이 미취업에서 취업하는 사람보다 다른 직장을 갖고 있는 다 산업, 인접 산업 부분에서 이제 유입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게 우측 하단에 있는 부분이고요. 좌측 상단에 있는 부분들은 산업계에서 이직하는 사람들보다 미취업자가 취업하는 비율이 더 높은 산업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쭉 보시면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산업별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산업별로 이렇게 다른 특징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 산업의 인력 양성이나 또 재직자 직무 능력 향상 관련돼서 뭔가 할 때 분명히 산업별로 접근 방법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차이가 있다. 자, 그 다음에도 보면 요거는 유입 노동자 비중하고 임금 변동의 역관계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요거는 뭐냐면 제가 여기 이제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73번 이게 표준 산업 분류로 해서 73, 59, 63번에 해당하는 건데요. 요게 이제 정보 서비스, 그다음에 전문, 그다음에 과학,
뭐 기술 서비스 뭐 이런 게 있고 영상 비디오 제작 배급업 요게 이제 속합니다. 요 지금 빨갛게 표시한 거의 산업군의 특징이 뭐냐면요. 임금 차이는 플러스기 때문에 일단은 이직을 하거나 새로 유입을 할 때 임금이 상승하는 방향으로의 이동입니다. 이동이고 또 위측에 위에 있다는 것은 이 산업별 현원 중에 이 유입자 그 산업에 원래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현재 있는 사람들보다 유입자 비중 그 산업에 새로 진출한 사람들이 더 많은 비중이 이제 위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산업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한번 이제 좌측에 맨 끝에 있는 76번이나 56번이나 이런 데가 이제 눈에 띄시죠. 그런 데를 보면은 임대업 그리고 음식점 주점업 이런 거 하는 쪽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임금이 하락하면서 유입 인구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직업적으로 뭔가가 잘 안 되거나 실직을 하거나 했을 때 가장 쉽게 또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산업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산업별로 분명히 노동자 이동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하위 산업, 상위 산업 간의 어떤 그런 이동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 고용이 증가하는 성장 산업의 유입 특징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감소하는 산업 직종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산업 간 이동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임금 하락을 감수하고서도 이동하는 건지 임금 상승을 기대하고 이동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인접한 유사한 산업군에서 이직을 하는 경우에 대한 진입 장벽 이런 것들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자료들이 아마 뭐 요즘에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인력 양성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고 또 정책적인 개입을 하려고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이런 디테일한 산업별 특징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여기에서 내가 양성 훈련에 더 힘을 쏟을 건지 아니면 향상 훈련에 더 힘을 쏟을 건지 그죠? 그다음에 뭐 퇴직자 프로그램에 더 신경을 쓸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비중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그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용이 감소하는 축소 산업도 비슷한 특징들을 도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산업별로 좀 다르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접의 하위 산업의 노동자가 이제 산업 간 이동을 통해서 상위 산업, 특히 성장 산업으로 유입되는 대표적인 부분을 보면 26번에 해당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컴퓨터, 전자가정 생산하고 관련된 전자부품 제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자제품 제조업에는 어떤 데 산업에 있던 재직자들이 많이 이동하느냐? 그럼 이제 기계 장비, 전기 장비, 동매업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유입되는 곳이 26번 이 전자부품 제조업입니다. 근데 아마 29번, 28번은 이해가 가시는데 도매업이 조금 생뚱맞으실 겁니다. 하고 제가 이 두 자릿수는 그래서 안을 뜯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회사에는 다 영업직이 필요하죠. 그죠? B2B든 B2C 되는데 B2B가 훨씬 더 영업직이 많이 필요한데 이 동매업이 그런 부분에 대한 영업직입니다. 구매, 영업. 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아마 이제 이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대신에 요거랑 좀 상반되게 인력이 축소하고 있는 산업에서 실제로 이제 구조 조정이나 고용 조정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축소 산업에서 유출돼서 타 산업으로 이제 일자리를 찾아간다. 근데 그렇게 일자리를 찾아가는데 그 일자리가 오히려 임금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라서 우리가 유의미하게 생각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은 이제 다음과 같은 경우인데 그 1차 금속 제조업은 지금 어떻게 보면 유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25, 29, 46, 30번 그러니까 금속 가공 제품이나 기계 장비, 도매업, 그다음에 자동차 제조업 쪽으로 많이 이동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제가 가만히 보면요.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1차 금속 제조업의 일터가 본인들의 눈높이랑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일터가 3D 어렵고 더럽고 뭐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인적 자본, 그러니까 자기 개발도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거보다 훨씬 더 임금도 있으면서 덜 위험하고 어렵고 더러운 이런 데를 가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인적 자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개발할 수 있는 동기도 되고 많이 노력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얻을 수 있는 거는
뭐 25, 29, 46, 30 이런 류의 그런 금속 1차 금속 제조업에서 상향 이동하는 메인 그런 산업군에 신규 인력 양성을 하는 선택과 그다음에 1차 금속 제조업에 있는 재직자에 대한 향상 교육 그리고 그 인력 양성, 신규 인력 양성 교육 요 두 개의 선택지 중에 뭐에 이제 우리가 투자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노력한 것 대비 비례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아마 쉽게 이제 뭐 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이해가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고요. 신성잡의 성장, 신산업의 성장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책 설계를 이런 디테일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고 설계를 하다 보면 이게 오히려 부작용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산업의 성장은 뭐 인접한 하위 산업들의 인력 유출, 근데 구인난 이걸 당연히 유발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본인이 이제 노력해서 여러 가지 고용적인 처우가 좋은 곳으로 옮기는 거는 우리가 당연히 이제 즐겁게 생각을 해야 돼, 바람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신산업 분야에 정부가 개입해서 또 지자체나 이런 데서 개입해가지고 미취업자 또는 청년 대상의 신규 인력 양성이나 고용 정책을 대규모로 핀다. 근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하위 산업으로 입직해야 될 사람들이 타겟을 더 오히려 하나 상위로 해서 잡게 돼서, 근데 또 기업에서는 어떻게 보면 실무 경력이 있는 하위 산업에 있는 경력자를 선호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미스매치만 점점점 커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다고 해서 훈련 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했는데 수요가 많은데 모집도 힘들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분명히 여러 가지 수치는 구인난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또 배출해낸 인력이 취업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이런 이해 부족에서 그냥 단순하게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런 좀 성과가 좀 이렇게 구멍이 나는 경우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제 이원화 정책이 좀 필요하다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뭐 이렇게 다원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뭐 크게 두 가지로라도 일단 나눠보자. 이게 지금 제 제안입니다. 그래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 양성 정책이라는 건 결국에는 인접 하위 산업의 경력자들이 원활하게 전직할 수 있도록, 또 전직을 위해서 직업 능력 개발을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인력이 유출되는 하위 산업에 대해서는 그 생산이 지장이 없도록 구인난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거. 결국에는 이렇게 돼야 인력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인력 간의 이동, 산업의 발전 이런 것들도 좀 바람직하게 또 형성되지 않을까, 루트가.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부분인데요. 특별히 요즘에 이제 반도체 인력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상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뭐 그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이쪽 업종에 대해서도 이제 보면 근로자 대부분이 동일 산업에 근무하고 있고, 타 산업으로부터 입직은 또 매우 제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타 산업에 대해서 좀 입직이 쉽지 않은 진입 장벽이 있는 산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여기서 이제 반도체 쪽으로 입직을 하는 타 산업으로서는 크게 살펴보면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그 다음에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전기 장비 제조업에서 그나마 들어오고, 나머지는 동일 산업 내에서의 이동만 잡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동일 산업 유지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입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대신에 이런 부분들은 인접 산업에서 원활하게 인력이 유입될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뭐 수요가 늘어나는, 인력 수요가 늘어나는 거에 대비해서 뭐 관련된 고급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특별히 좀 필요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고숙련 고등교육하고 직업훈련이 설계될 필요가 있고, 반도체 산업에 특화된 이제 숙련된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그렇게 이제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특징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 이제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혁명이다, 디지털 전환이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기술 혁신에 관련된 얘기들로 이 산업들에게만 타겟을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한된 노력과 자원을 가지고 어디 곳에 이제 투자 결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우리 요즘에 눈에 많이 띄는 유망 산업의 자원을 올인하고 거기에 대규모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전통 기업이나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줄이는 거는 조금 우리가 신중하고 좀 우려된다. 어떻게 보면 대폭적인 줄이는 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나중에 결국에는 그들의 고객사들을 보면 전통적인 제조업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ICT 기술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ICT 기술에 그 기술이 적용될 사물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물건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전통 제조업들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모든 뭐 이런 장비나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디지털 전환이 되고 새로운 디바이스가 되려면 결국에는 제조업들이 그 기술들을 받아들이고 빠르게 활용을 해야 어떻게 보면 신산업도 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시장과 제품, 그다음에 관련 규정에 대해서 오랫동안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와 인력 양성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어쨌든 그 새로운 기술 또는 뭐 일을 효율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스마트 팩토리 이런 부분으로서의 전환을 좀 대규모로 지원하고 인력 양성도 그런 방향 쪽으로 조금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신산업 성장에도 훨씬 더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서 이런 페이지를 좀 넣어봤습니다. 네, 요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정책 제안을 조금 써봤는데요. 일단은 기업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좀 차별적인 전략으로 인력 양성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했고요. 노동 재배치를 위해서 유형별로 이원화 정책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 혁신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고급 인력 양성하는 데 투자를 아끼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인접 하위 노동자 대상의 향상 훈련,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신산업에 필요한 인력 수급을 도와주는 그런 쪽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기존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요, 미취업자 대상의 양성 훈련을 좀 우리가 좀 스마트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나 지원도 대규모 좀 확대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코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가 기존 산업 분야 투자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는 이런 방향을 조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고위 임직원 대상의 신기술, 그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훈련을 좀 확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건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 말단 직원이 교육 갔다 와가지고 좋은 걸 배워왔다고 해서 회사에 일하는 방식을 바꿀 수 없잖아요. 결국에는 윗사람들이 바뀌어야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이 스마트하게 바뀌고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어떻게 기업들이 사업주 지원 훈련을 좀 참여하고 또 고위 임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이나 과정을 만들어내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성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성공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직무교육의 특징상 항상 이 올드한 걸 교육하고 있지 않은지, 어차피 자동화 시대에 없어져야 될 사람이 안 해도 될 일들을 관성적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성도 해보고 어쨌든 훈련 과정도 현재 시대 또 MZ세대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들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마지막 페이지를 넣어봤습니다. 네, 오랜 시간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통적 산업과 또 신산업에서의 인력 양성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나동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